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모처럼 화끈하게 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 목요일에 그리고 지난주 내내 미국 증시와 동떨어져서 움직였는데, 신용을 쓰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매물 공백이 생기면서 일단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낸 느낌입니다. 자, 리세션 신호, 이게 왜 증시에 호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과 대화 들어보시죠.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지난 몇 주와는 다르게 진짜 안녕하시죠? 네, 이번엔 편안하게 상승하고 수익을 챙겼던 한 주였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마감한 미국의 금요일 증시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이상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상승이 나왔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이렇게 3% 넘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은 이번 주 들어와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또 많이 하락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게 이제 감소하면서 나스닥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그 종목들이 선방을 하면서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죠. 예. 물론 뭐 반도체는 뒤처졌긴 하지만은 네. 하여튼 빅테크들이 증시를 견인해 올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목요일날 저녁 장후에 연준이 실시한 그 미국의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 모두 합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뱅크 주들이 이제 연준의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겁내갖고 못 올라가고 있다가, 특히 이제 목요일 장중에 못 올라가고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모두 합격하면서 이제 좀 해방감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뱅크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게 이제 그 ETF로 XLF거든요. 예. 이 XLF가 아주 중요한 지지선까지 목요일 날 장중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찬스를 노리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가 하락하면서 5일주도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이 5일주의 ETF XLE, 이건 역시 중요한 지지선까지 목요일에 왔었어요. 그래서 뭔가 자칫 조그만 트리거만 있으면은 곧바로 반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아침에 S&P가 3,850까지 쭉쭉 올라갔었는데, 10시에 그 미시건 대학에서 그 소비자 심리 네. 그 지표를 이제 조사한 거 발표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뭐 그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는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증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이 조금 감소를 했어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잠시 이제 벗어나면서 10시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치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뱅크주, 오일주, 그 다음에 반도체주,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산업재, 원자재, EV 소비재, 이런 인플레이션과 그 경제 침체, 이 동시에 양쪽 다 눌려있던 이 종목들이 한꺼번에 그냥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큰 하락장을 연출했다, 이렇게 봅니다. 큰 상승장을. 네네. 네네. 그 목요일까지의 증시를 보면 사실 경기 침체 위험 뭐 이러면서 필수 소비재, 즉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이라고는 반도체, 여행, 항공 이런 주식들은 일제히 목요일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금요일에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엔 좀 반대로 이 경기 방어주들보다는 시클리컬한 경기 민감주, 이제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예, 네네. 산업재, 뭐 원자재 이런 주식들이 이런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상승폭 자체를 키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금요일, 우리 이제 한국 시간 토요일에 마쳤던 미국 증시고, 사실 이번 주 증시를 설명하려면 월요일 연휴 이후에 복귀한 화요일부터 이게 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월요일 휴일을 마치고 복귀한 화요일에 2%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때는 사실 금요일 상승과는 다르게 화요일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화요일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네. 바로 일주일 전에 예,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증시 지수라는 것이 너무 각도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은 어느 정도의 되돌림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주 마지막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너무 가파르게 하락했던 증시가 월요일날 휴장을 하고 화요일날 첫날을 맞이했을 때 되돌림 상승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봐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약간의 되돌림 상승. 그런데 바로 휴장 바로 전이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이었잖아요. 예, 금요일이 옵션 만기.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원유 가격이 약 7% 급락을 했어요. 예, 선물 옵션 만기일에.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화요일 아침에는 이 증시 분위기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자,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이제 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증시의 가파른 하락 후의 되돌림과 원유 가격의 급락 이후에 인플레이션 된 하락 기대감, 이런 것이 우러져 갖고 크게 올라갔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원유 WTI 가격이 120달러 위에서 쭉쭉 계속 머물다가 금요일에 110달러까지 내려옵니다. 예, 지난주 그러면서 네. 바로 일주일 전에. 네. 그래서 증시에 그때부터 이제 나스닥의 빅테크들이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여튼 빅테크들이 화요일부터 증시를 상승으로 견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사실 지난주 일주일 전에는 선물 옵션 이제 쿼드러플 만기와 페드의 FOMC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승부는 이번 주부터다. 그런데 우리 제목을 그래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했었잖아요. 네네. 국제유가 하락이었고, 근데 이제 화요일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은 다음 날, 지금까지 올해 들어 그렇게 2% 이상 지수가 급등했던 게 총 10번이었고, 그 10번 급등한 다음 날에 또 많이 빠진 날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10번을 평균해보면 하루 뒤에는 마이너스 0.7%, 일주일 후에는 마이너스 0.92% 정도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예를 들면서 이거 데드캣 바운스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바로 급락할 수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증시가 선물 지수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일 날도 그날도 나스닥이 파월 의장이 연선문호 FOMC에 미리 게재하면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금요일까지 이어진 걸 볼 때 금요일에는 3% 이상 상승했고, 이런 것만 보면 지난 10번의 급등에서 보여줬던 하락에서 벗어나는 징후다. 그러면 증시 바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화요일날 일주일 전에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근데 사실 상승했는데 수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뉴스를 살피니까 뉴스가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딱 하나 짚히는 거는 그 9시에 그 파울 의장 연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연설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갖고 겁을 냈던 그 정치 참여자들이 선물시장에서 확 끌어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들에게 바이하자 이제 이래갖고 했는데 역시나 파울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사전에 배포하는 그 스테이트먼트 그 있잖아요. 예. 거기서 뭐 특이한 새로운 매파적인 발언은 없었고 네. 또 그 기자회견의 과정에서도 그 파울 의장이 그 주로 썼던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연준이 대응하겠다 했을 때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수요일 날 그 단어를 안 썼어요. 예. 그래갖고 그 단어 하나에 증시가 이제 환호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하락분을 완전히 그냥 되돌려놨던 하루.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화요일 크게 상승하고 수요일 상승하고 이제 또 금요일까지 상승했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로서 그 뭐냐면은 아직까지 시장엔 여전히 장래에 대한 불투명한 점이 많이 좀 남아있다. 그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파울 의장은 늘 하는 말이 자기 눈에 확실히 데이터로 보이기 전까지는 긴축 기조를 계속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기업의 어닝들이 있잖아요. 예. 시작되는데 이 어닝 가이던스가 지금 상당히 낮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닝에서도 그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 분기 그 가이던스 때 인플레이션 그 이유를 많이 대면서 하향을 낮추는 바람에 그 개별 종목들 중에 많이 폭락한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7월 중순 이후에 그 어닝 시즌에서 그 개별 종목에 따라 갖고 가이던스를 낮추는 그런 종목이 나올 때는 또 폭락하는 주식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불투명. 그래서 이런저런 불투명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시가 마음 놓고 본격 상승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인데 그건 제가 따로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 주 중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지난주에 이제 앞에서 설명을 잠깐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고 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요일, 목요일까지 상승을 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은 이미 200일선 근처까지 충분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을 이어가는 것이다. 사실 국제유가도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지난주에 거의 $100 근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온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반대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양면성이 있는데요. 네. 원자재 가격 산업재 다 이제 추락하고 있는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요 파괴 이것이 달성되고 있다 하는 증거로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연준이 긴축 기조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솔솔 생기기 시작했다. 네. 이제 그런 걸 선반영해서 나스닥의 빅테크들이 슬금슬금 상승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인플레이션의 그 하락 기대감 이것이 지난 일주일간의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방금 토마스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즉 지금까지 장세가 힘들었던 것은 인플레이션 피크가 언제냐. 피크가 지난주 알았는데 6월 둘째 주 6월 10일날 CPR을 보니까 더 올랐다. 그러면 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주 상승했던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대로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얘기는 페드의 이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정책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 선생님 표현한 대로 수요 감소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네. 그렇다면 반대로 한 2주 전까지 시장을 힘들게 했던 인플레이션 피크가 아니라 페드의 긴축 정책 피크가 다가오고 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사실은 그 금요일 날 그 미시건 대학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 예. 그 지표가 발표 나온 이후로 페더럴 펀드 퓨처 거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네. 다음 달 7월 폼시 금리 인상 때 예. 0.75% 금리 인상이 조금 후퇴했어요. 네. 네, 그런 걸 볼 때 이제 원유 가격도 이제 하락에 사실 원유 가격이 그 CPI 물가 지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야기시키잖아요. 예. 근데 원유 가격이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 CPI는 지난번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저 같은 개인도 충분히 예상하는데 월가의 인공지능 컴퓨터 AI는 더욱더 잘 벌써 알아채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빠르게 잡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금리 인상을 뭐 9월 이후에는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기대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대감이 증시에 지금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맞는 의미죠. 맞는 해석이죠. 네. 예. 근데 만일 그 다음번 그 CPI하고 PC 그 물가 지수에서 좀 현저한 하락세가 나타나 보인다 그러면은 예. 뭐 연준이 뭐 경제 침체를 야기시키면서까지 긴축 강공을 펼칠 이유가 없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아마 그 지금까지 그 이미 밝혀왔던 그 스케줄 거기서 조금 후퇴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예. 보이는 거죠. 이것을 가장 지금 빠르고 좀 미리 반응하고 있는 게 2년 만기 채권 금리인데,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페드 FOMC를 마쳤을 때 연말까지 점도표상에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순간 2년 만기 채권 금리도 3.42%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번 주에는 2.87까지 떨어졌다가 금요일은 3.1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이 얘기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점도표대로, 즉 페드가 의도하고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상을 지속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채권 시장의 그 투자자들은 이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신호, 이것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좀 낮아지고 있다. 예.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연준의 정책이 조금 이제 완화될 수도 있다. 긴축의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은 항상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는 사실 채권금리가 먼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채권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고, 이번에 상승 전에 미리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즉 채권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채권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단 가장 중심에는 제가 볼 때는 원유 가격 하락이라고 봐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그 하락 기대감이 이제 솔솔 피어나고 증시에서도 극단적인 그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이제 보이고 있다 보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상당히,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혹시 체크하셨는지요, 선생님? 네, 저는 조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중 그 갈등 그 때문에 진짜 비중을 크게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회원들에게
중국 증시, 중국은 그 자체가 그 긴축이 아니고 그 완화. 완화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반대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미국보다 성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일정한 비중은 좀 담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하여튼 사실은 뭐 미중 갈등만 아닌 뭐 진짜 50% 이상 담고 싶은데, 아주 그게 겁나갖고 이제 저는 뭐 한 10%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증시가 계속 저조할 때 중국 쪽의 그 제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중국을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 증시가 그동안 미국보다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결국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번지면서 베이징, 상하이, 뭐 락다운 되는 등 물류가 완전히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완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서플라이 체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중국의 유동성책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공급망 훼손이 회복되고 있다. 이 신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는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국채 금리도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은 중국 증시 쪽도 그렇게 초기에는 락다운 했을 때 증시가 공포를 느꼈겠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또 중국 자체도 그 락다운 자체를 완화시키고 예. 정상적인 활동으로 이제 거의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 또 공장의 제조 이런 모든 산업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것을 선반영하는 게 이제 증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즉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계속 앞에 선생님께 지금 순서대로 이게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이유는 혹자들이 제가 일주일 내내 썼던 글들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리세션 신호가 나오는 게 증시의 호재다. 그 신호들은 유가 하락, 채권금리, 뭐 CRB, 농산물 지수 하락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한국 지수가 좀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슬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어느 분이 댓글에 리세션이 나오면 더 무서운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생님께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질문을 한 것인데 현재는 리세션 때문에 리세션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주가가 내려가기 이게 아니라 주가 하락을 이끌어낸 게 뭐냐면 금리 인상 및 유동성 흡수였잖아요. 이게 네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너무 빠르게 하드랜딩을 시킬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게 주식시장이 미리 겁낸 건데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지금 이번 주에 그나마 오른 이유는 하드랜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의도한 대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으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즉 유동성 회수 조치를 조금씩 뭐 7월이든 9월 이후에는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오르는 것이니 어찌 보면 리세션에 대한 위험성이 채권금리를 하락시키고 있으니 차라리 그게 나오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도 사실 연준이 이 모든 경제 데이터를 한눈에 계속 와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경제가 그 하드랜딩으로 가게끔은 안 놔둘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월가 분석가들이 현재 연준의 그 긴축 그 기조를 볼 때 이게 소프트 랜딩을 피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긴축과 경제 성장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소프트 랜딩은 각오하고 있는데 뭐 이미 사실 GDP만 봐도 뭐 거의 0%거든요. 네. 근데 소프트 랜딩이 온다고 그러면은 사실 증시는 그 이전에 이미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는 항상 현상에 대해서 3개월 내 6개월 앞서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의 AI 컴퓨터가 분석을 하는데 소프트 랜딩이 벌써 예를 들어 연말에 올 것 같으려면은 올 여름부터 증시는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소프트 랜딩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좀 짧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긴축 기조로 가고
이렇게 강공을 펼치면은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하고 미국의 주택 시장이 붕괴하고 그럼 2008년 같은 서프라임 사태에 예. 못지않은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반대인 게 그때는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난 거지만은 지금은 연준이 의도적으로 지금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연준이 언제든지 손만 떼면은 다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하고 지금하고 수평 비교하는 거는 좀 난센스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통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드랜드는 갈 것 같으면 연준이 풀어주고 너무 과열될 것 같으면 조금 조이고 충분히 조절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27일인가요? 그 독일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G7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옐렌 장관이 나오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강력 담합제를 G7 파트너들과 협의 중이다.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을 EU 일부 국가에서만 허가했을 뿐 사실상 수입 금지가 되어 있는데 수입 금지하고 있는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담합제를 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상 그냥 원유 수입 금지를 해제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뒷북 정책이에요. 왜냐하면은 며칠 전 경제 매체 헤드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 잡으려다가 미국 망하게 생겼다. 예. 이렇게 헤드라인 떴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는 이 원유 금수저 지역에 대해서 까딱도 안 해요. 네. 오히려 외환 보유고가 엄청 늘어났어요. 네, 더 늘어났습니다. 작은 양을 수출하고도 돈은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고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하면 할수록 그 피해가 서방국가 미국에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두 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그 데이터를 보면은 엄청 증가했어요. 네. 이게 제재 초기에는 미국이 발쩍 뛰었거든요. 네.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면 가만 안 두게 보복하겠다. 별 엄포를 다 놨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 그냥 다 눈 감아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 국가들도 이게 직접적인 그 제재를 피해갖고 저 공해상 중간에서 기름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이 알면서도 계속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막아버리면은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가고 미국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니까. 네. 지금 완전히 지금 뒷전에서는 지금 다 해제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거를 G7에 모여갖고 우리 하자. 이거는 진짜 말장난이고 뒷북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재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행동이 원유 가격에 이미 다 반영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원유 가격 상승 때문에 지지율 하락하고 미국 경제 미국뿐만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럽 경제가 일대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정의의 문제보다는 이익의 문제로 회귀하고 있고 그걸 너무 이렇게 내놓고 하면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 명분을 이번 G7 회담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장난이죠. 근데 백악관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 말을 종합하면은 사실 백악관은 이제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허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입자에게. 왜냐면은 막으면 막을수록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암시장에서 이미 다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게 앞에서 막으면 뭐하냐 이거죠. 효과도 없고 미국만 결국 서방 국가들만 이제 역효과를 이제 보는 거죠. 결국은 좀 뭐라고 하냐, 자국의 경제적 이익 앞에 정치적 명분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엄연한 이게 국제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푸틴은 지금 미소 짓고 있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 울상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 S&P 500 지수가 3,9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네, 3,900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 5월 저점이 장중 저점이 3,830이었지만, 종가상의 저점은 3,900포인트였거든요. 3,910포인트 정도였는데,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에 미시건 대학의 그 좋은 지표가 나온 후에 이제 월가 이제 분석가들이 아마 이 상승세가 7월 4일까지 이어지고 7월 4일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 돌입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때부터 좀 하락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논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저는 이제 다음 이제 일주일에 이제 목요일 날이죠. 6월 말일 날. 예. PC. 이게 네,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날이 뭐 있냐면은 2분기 말 리밸런싱 이제 마감하는 날이에요. 예. 마감하는 날인데 이 월간 리밸런싱하고 분기말 리밸런싱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증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2분기말 리밸런싱은 사실 이 패시브 펀드 쪽에서는 뭐 한 달 동안 캐시 쌓였던 것을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야 되는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7월 초에 고객들에게 그동안 한 분기의 성적 리포트 보여줘야 돼요. 네. 이게. 근데 지금 사실 증시가 엄청 내려와갖고 지금 고객들이 지금 열받고 있잖아요. 네. 열받아 있는데 7월 초에 리포트를 딱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이 종목을 아직도 들고 있네? 이러면 더 열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6월 말 전에 이게 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많은 이제 하락해서 안 좋은 종목은 이제 팔아고 없애버리고 그동안에 선방을 잘했던 종목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임시로 윈도우 드레싱으로 넣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이 리밸런싱 마감을 하지만은 사실은 다음 월요일부터 슬슬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조금씩 해나갈 걸로 이제 보는데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리밸런싱이지만 반기말 마감은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하락률을 평가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개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월가에서는 이 리밸런싱 데이 뭐 사실 지금까지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가 마지막 월간 리밸런싱 데이 앞두고는 증시가 또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볼 때 이번 리밸런싱 데이 그 근처에서도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 분기말 리밸런싱은 조금 월간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틀리면 뭐 다행이고 다른 분들이 증시 올라가서 수익 챙기면 더 좋죠, 사실은.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 때 캐시 비율을 조금 높였어요. 네. 중요한 건 사실 일주일 그러니까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주일이 중요하겠지만 저처럼 일종의 인베스팅 개념에서는 일주일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서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 주에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이 저점을 조금씩 올려준다면 이 바닥을 만들어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튼 미시건 대학의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 6월 29일 날이죠. PC가 이제 발표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신호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원유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증시가 또 한번 환호의 상승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죠. 그리고 6월 28일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통화량 증가율 발표가 있거든요. 이미 5월 초에 5월 2일인가 발표했던 통화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그 다음날 PC 인플레이션이 이게 나왔을 때 좋은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가 이 긴축 정책이 피크아웃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증시의 기대감만 나와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돌아오는 한 주일도 원유 가격이 이제 증시의 그 상승, 이제 하방, 이게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만일 이번 주말에 오페크 플러스 회담이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말은 뭐 이제 63만 배럴 증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오페크 회담 그 결과 나온 이후에 원유 가격이 어디로 움직일지 지금 현재로서 차트상으로서는 지금 중간에 이제 하락 조정을 끝낸 상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급격하게 120달러를 향해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증시가 이제 공포에 또 떨 수 있죠. 원유 가격을 주시해봐야 된다. 네. 생각. 7월에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초에 사우디 방문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의 글로벌 리그 하면 PGA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사우디 이 왕가가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면하고자 리브라는 리그를 만든 거 아십니까? 골프 리그?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몰랐어요. 필 미켈슨이나 더스틴 존슨 세계 랭킹 필 미켈슨이야 이제 전설로 이제 넘어가고 있지만 더스틴 존슨은 현재에서도 가장 상위 랭커 중에 한 명인데 이분들이 돈을 받고 사우디 리그 즉 리브 리그라는 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그리고 조금 있다가 US 오픈에 이 리브 리그에 참석한 사람 더스틴 존슨이나 장타자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디셈보 그다음에 필 미켈슨 이 사람들의 대회 참가를 허가해 줬어요. 그리고 7월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PGA 리그가 뭐냐면 영국에 있는 브리티시 오픈이거든요. 거기에도 영국 PGA 영국의 골프협회가 리브 리그에 참석한 사람 선수들을 참석을 허가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서방에서 이 사우디와의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드러운 관계를 이 PGA 쪽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 정부의 의사를 듣고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다음 주에 있을 오페크에서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방문 전인이 어느 정도 좀 화답하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이제 확정 지었다는 이제 소식 그 자체는 사실 뒤 무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서로 합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됐기 때문에 가서 사인하려고 이제 가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유가 하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그 뉴스 보면은 미국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그쪽의 대공 방어권, 대공 방어 능력 이것을 상당히 향상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란 쪽에서 날라오는 미사일 같은 것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이 다시 옛날 상태로 지금 군사적 우호 관계, 그런 관계를 조금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이익 앞에 정치적 명분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게 표로 유권자가 표로 심판하고 지지율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내 주머니가 비는데 지금 정의가 그게 빨리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 비열한 현실 그런 면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도 내실을 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지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팽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벌써 우린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주로 그렇고 다음 주에도 이제 G7 정상회담 그 다음에 7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등등 어떻게 보면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하죠. 네네. 그러나 이제 증시 그 자체 그 기반은 좀 네. 허약한 상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악재가, 작은 악재라도 나타나면은 증시가 휘청휘청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 투자자들이 이제 상승 자체를 100%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깜짝깜짝하는 이제 하락장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한 주 3,900, 최대 4,000까지 또 좀 네거티브하게 보면은 뭐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하여튼 저는 그래 뭐 3,950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 올라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저희 투자자들은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으로도 뭐 저는 이제는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네. 현대차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증시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그게? 외국인들이 워낙 삼성전자를 최근 거의 3주 동안 어마어마한 양을 매도하고 있어요. 네네. 삼성전자의 오더컨 지난번 니케이 아시아 기사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고 또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반도체나 가전 이런 것들이 다 시클리컬 경기에 민감하기 네. 때문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현대차는 좀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난 2주 동안에 아마 20%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한국 증시는 결국 미국 증시의 큰 부분의 한 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안정을 찾는다면 점차 하반 경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친서방 정책, 특히 또 나토 방문 뭐 이런 걸 해갖고 중국의 그 공포 뭐 이런 게 작용하진 않는가요? 그런 가능성도 뭐 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먼저는 미국 증시가 글로벌 경제가 안정을 찾느냐. 왜? 한국은 무역, 수출과 수입이 GDP를 넘어서는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글로벌 경제에 첫 번째로 민감하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면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증시의 매도세가 계속된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가능성을 점검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사드 미사일 설치할 때 중국에 그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중국의 보복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좀 불안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죠. 왜냐하면 친중 친미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오늘 40분 내내 우리가 방송한 걸 보면 러시아와 죽을 듯 싸우던 이 나라들이 뒤에서는 지금 호박씨 까면서 러시아 수입 허용해주고 있는 이런 단계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란 거 경제적 이익 앞에 정치적 구호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걸 미국,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이 아무리 중국이 싫어도 저조차 중국 사람들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역 의존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조심스럽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정치적 가지고 또 들고 일어나는 사람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그에 대한 점검은 미국 경제가 안정을 찾은 후에 증시가 안정을 찾은 이후에도 계속 하락이 지속된다면 그 부분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지혜로운 줄타기. 맞습니다.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줄타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고 중국의 내수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고 중국에 이미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넘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대차에서 나오는 그 전기차 아이오닉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미국 판매량 2등을 차지했어요. 전기차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트윗에서 야, 이거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아니,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전기차가 뭐 다른 회사들 전기차 조금 늘었다면 주가 빵빵 뛰는데 현대차는 미국의 판매량 2등을 차지했는데 왜 안 올라갈까? 지금 좀 그러니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네.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실 이런 밑에 이 개별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이렇게 좀 나쁜 얘기를 하면 뼈들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는 공유하는 제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봐요. 사실 그 부분이 개선돼야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약간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또 댓글에서 또 이렇게 날선 댓글 좀 달리겠네요. 그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단 네. 고생하셨고요. 벌써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6월 28일에는 미국에서 통화량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6월 30일에는 PC 개인 소비 지출 그 인플레이터라고 하죠.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제가 7월 초가 되겠네요. 그 7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우리를 고생시켰던 증시와는 반대로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료 모으고 있습니다. 28일, 30일 그 두 가지 발표가 나면 방송을 되도록 빨리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마음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